오늘도 핀란드에 총성 없는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1340km에 달하는 국경을 접하고 있던 핀란드는 그동안 러시아의 눈치를 살피느라 중립국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었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감행하자 지난 4월 나토에 가입했죠. 그런데 이때부터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점령했던 것과 같은 전략으로 핀란드를 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대표적인 강소국 핀란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치졸한 러시아의 전략에 맞서 본격적인 무력 행사에 돌입한 것인데요. 대한민국으로부터 도입한 K9 자주포를 전진 배치하며 러시아를 압박하기 시작했고 러시아를 궁지에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대한민국 포병 못지않은 숙련도를 지닌 핀란드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9의 핀란드와 러시아의 총성 없는 전쟁을 K9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핀란드 국경수비대와 BBC에 따르면 11월 들어 러시아에서 핀란드로 입국하는 난민의 숫자가 9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소말리아나 예멘, 시리아, 모로코, 파키스탄 등 중동 국적의 이슬람계 문화권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과거 러시아에서 핀란드로 넘어간 난민의 하루 평균 숫자가 1명 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100배 이상 급증한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핀란드를 압박하기 위해 선택한 무기는 다름 아닌 난민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난민 유입으로 무슨 피해를 줄 수 있나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핀란드 사회로 흡수된 난민 중엔 공작원이나 간첩이 숨어 있었고 이들은 핀란드의 치안과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난민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들 중 한두 명이라도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핀란드 사회 깊숙이 침투해 하이브리드 공격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이브리드 공격이란 대상국가의 허점을 역이용 전쟁에는 이르지 않는 위협을 의미하는데요. 일례로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수천 발의 로켓을 쏟아붓고 동시에 무장대원들을 키부츠에 투입해 끔찍한 전쟁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하이브리드 공격의 극단적 예시이며 개전 사유에는 이르지 않는 군사도발, 사이버 공격, 경제적 압력, 정치적 극단주의 운동에 대한 자금 지원 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이 하이브리드 공격에 포함됩니다. 이스라엘의 사례처럼 하이브리드 공격은 물리적 군사력을 동원한 재래식 전쟁에서 탈피해 유무형의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 작전입니다. 여기에는 테러나 사보타주부터 사이버전, 여론전, 정치공작까지 모두 포함되는데요. 전문가들은 하이브리드 공격이 기존의 무력을 동원한 전쟁보다 더욱 위험하고 대처가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당장 크림반도 사태, 유로마이단과 우크라이나 칠러 시위, 돈바스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들만 봐도 러시아군 정보총국 지한류의 여론조작과 정치공작 정황이 셀 수도 없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민주정부가 칠러 성향을 가지고 있을 뿐 선량한 우크라이나 동부의 민간인들을 말살하고 있다는 공작을 벌였는데요. 이는 결국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비나치화, 돈바스 지역 주민보호라는 침략 명분이 되었습니다. 작금의 핀란드 상황을 보면 2014년 혼란했던 우크라이나를 떠올리기 충분한데요. 만약 러시아의 난민 공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핀란드 사회는 혼란해질 것이고 그렇다면 더욱 많은 공작원이 침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심지어 아예 처음부터 테러나 사보타주를 목적으로 한 특수부대를 난민으로 위장해 침투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핀란드는 난민 유입 시도를 러시아의 소행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서류나 자격 조건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난민들까지 핀란드로 망명하도록 러시아가 뒤에서 부채질하거나 방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이런 폐악질을 하는 이유는 핀란드가 미국과 나토의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을 약속했기 때문인데요. 한마디로 보복성 조치라는 것이죠. 그래도 다행스러운 점은 핀란드가 늦었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핀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 러시아가 100만 명에 달하는 난민을 핀란드에 밀어넣는 하이브리드 공격 전략을 취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핀란드가 중립국 지위를 버리고 나토에 가입하자 그 예상이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에 핀란드는 지난 17일 러시아와 맞닿은 국경을 일부 폐쇄하며 문단속에 나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 인접 지역에 병력을 배치하는 등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북유럽까지 작은 불씨 하나에도 위태로운 화약고가 된 형국입니다. 다행히 핀란드의 국방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습니다.
1939년에 소련의 침공으로 발발한 겨울전쟁 당시 핀란드는 현격한 힘의 불균형 속에서도 소련군을 집요하게 괴롭히며 상당한 전과를 올렸었는데요. 이후 중립국으로서 국제분쟁에서는 벗어났지만 국방력은 항상 일정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핀란드는 전 유럽에서 K9 자주포를 가장 능숙히 운용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번 국경 폐쇄에도 K9을 전진 배치하며 힘을 싣고 있는데요. 핀란드는 지난 2017년 K9 자주포를 48대 도입했고 이후 러시아의 수상한 움직임을 발빠르게 포착하고 2021년 우리가 옵션으로 제안했던 10대까지 추가 도입했습니다. 게다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에는 38대 추가 구매까지 결정하며 총 96문의 K9을 보유할 전망입니다. 핀란드가 보유한 자주포 153문 중 60% 이상이 대한민국의 K9 자주포인 셈입니다. 또한 중립국 지위를 포기하고 나토에 가입하면서 핀란드는 600문이 넘는 구형견 인포를 전부 자주포로 교체하려 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도 전부 K9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도 그럴 게 발트해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폴란드는 대한민국의 유럽 방산 허브로 K9 자주포로 이루어진 유럽 최대 규모의 포병 전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유지보수를 위한 부품 수급이 쉽다는 뜻인데요. 게다가 이웃 국가인 노르웨이도 K9 48대를 운용 중인 일명 K9 사용자 클럽의 일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핀란드만을 사이에 둔 에스토니아는 총 36문 6개 포대 물량의 K9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육군의 현역병 숫자가 18,400명에 불과하다는 걸 감안하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물량인데요. 이는 곧 유사시 에스토니아가 발트 3국의 방어 요새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핀란드가 도합 700문에 달하는 K9 자주포를 보유하게 된다면 노르웨이, 핀란드, 발트 3국, 폴란드로 이어지는 거대한 방어선이 모두 같은 체계를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운용 난이도부터 유지보수 비용까지 극단적으로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핀란드는 유럽 내에서도 K9 운용 실력이 좋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핀란드 여군이 능수능란하게 K9을 조종하는 모습은 경이로울 정도인데요. 군인이 자기가 맡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특별할 게 없지만 포병병과는 여성에게는 체력적으로 부담이 상당합니다. 155mm 포탄의 평균 무게는 40kg에 육박하고 장약 무게만 30kg에 달해 남성들도 포병병과에서 체력적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핀란드 여군들은 능숙하게 K9을 조종하고 차체 내부에서도 신속하면서도 여유로운 동작으로 장전과 사격까지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K9 자주포는 자동장전 장치가 탑재돼 여성이나 경험이 적은 신병이라도 손쉽게 장전과 사격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포탄 보급 또한 K10 탄약운반 장갑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체력적 부담이 적습니다. 핀란드는 대한민국처럼 남성만 의무 복무에 해당하지만 여성의 자원 입대 비율도 상당히 높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K9의 자동화 시스템은 상당한 장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노르웨이도 마찬가지인데요. 여성 의무 복무제를 채택하고 있는 노르웨이는 여군 비율이 20%나 되기 때문에 전투병과에도 상당수의 여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역시 운용과 조작이 어렵지 않은 K9 자주포에는 여군들도 승무원으로 많은 활약을 펼치는 중입니다. 이제 전쟁 발발만 2년이 되어가고 있으며 러시아는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든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잃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군의 T-72B3 전차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을 때에도 거의 모든 전문가는 우크라이나의 남은 시간을 3일 정도로 예상하였습니다. 러시아군 본대가 키이우까지 진격하는 데 하루, 그리고 우크라이나 장군과 해전병의 시가전을 제압하는 데 하루, 그리고 나머지 하루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산채로 잡아들이고 러시아의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는 데 책정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예상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숫자로 봤을 때 우크라이나의 전력은 러시아의 상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우리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우크라이나는 끈질기게 버텼고 서방의 지원이 이어지자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이제 2년차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군은 처음에 가졌던 명분은 물론 전쟁의 목표까지 잃고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전쟁이 어떤 방식으로 끝나든 러시아의 대표적인 실패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동부가 러시아의 영토로 편입된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러시아는 나토의 동진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지만 정작 나토의 확장을 가속했을 뿐입니다. 특히 스웨덴과 핀란드가 중립국 지위를 포기하고 나토에 가입한 것은 러시아 관점에서 최악의 결과입니다.
이쯤이면 우크라이나 침략을 강행한 푸틴의 판단력을 의심해 볼 정도인데요. 특히 무려 1340km에 달하는 국경을 마주하던 핀란드를 완전 안적으로 돌린 것은 두고두고 러시아의 불안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EU와의 사이에서 가장 긴 국경선을 두고 항상 긴장을 해야 하고 나토와 러시아의 접경지도 2배로 확장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반대로 K9 보유국 핀란드가 러시아의 가장 강력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믿고 쓸 수 있는 신뢰의 방산 브랜드가 되었고 K9은 유럽을 넘어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주국방을 꿈꾸는 나라들의 K9 자주포를 제외한 선택지란 없는 세상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